지금 일본의 그 고령화 문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을 거예요. 대충 일본의 전체 자산 상당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60대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부자 노인들이 많아요, 일본은.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엔 진짜 심각하다고 봐요. 이번에는 일본의 좀 결혼이랑 고령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은 결혼을 과거 대비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있고 출산율도 지금 0.83명이었나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결혼 어떻게 되나요? 잘 하나요, 안 하나요? 한국하고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좀 덜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건 뭐 제 그냥 감각인데, 저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결혼과 그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할까요? 아니요. 한국은 보통 이제 집값, 그 다음에 소득 등등 몇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은 적어도 결혼하려면 남자가 스스로가 어느 정도 뭐 전세가 됐든 방한칸을 마련해 놓고 저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프로포즈를 해야 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기 힘든 상태에서는 힘들어서 결혼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한들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또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못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의 환갑이 넘은 이 나라의 일종의 어른으로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진짜 미안하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결국 집값을 그렇게 끌어올린 것들이 다들 기득권들이고 어른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행위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그게 국가적으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보니까 초식 남자가 많이 늘어나서, 초식남. 그 한때 유명해진 단어기도 해요. 육식 반대말 초식. 초식 남자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 그러면 박력 있기도 하고 남성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남성스럽지 않은 남자들이 상당히, 남성은 남성인데 어떤 성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수줍은 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뭔가 결혼하자고 대시를 한다거나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하기도 하고, 또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대신에 일본은 집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일본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을 사게 되면 주택론을 보통 뭐 30년, 40년짜리 론을 해주는데 이자가 1.5%? 그 언저리니까 거의 집값에 전액을 해줘요. 하다못해 등기 비용까지도 해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일푼으로도 집을 살려면 살 수가 있어요, 일본인들은. 일본에는 이제 집값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 네, 그래서 집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선진국이 되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소득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굳이 뭐 결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본은 그런 어떤 의미의 자연적인 그런 거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일본도 결혼하는 사람이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출산율도 좀 높아졌잖아요. 출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보조도 많이 해주고, 일본은 지금 돌파를 했죠. 우리나라가 세계 꼴찌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3포 세대라고 있는데, 정확하게 포기한 건 뭐 자막 나오고 있을 때 아마 결혼, 뭐 연애, 출산, 취업 이 4개 중에 3가지였던 것 같은데, 일본에도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나요? 그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라고. 사토리. 사토리가 그 한자로 그 삶을 초월했다, 뭐 달관했다, 이미 극복한 사람들인 거죠. 돌을 닦은 거지. 예, 그런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욕심이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를 사고 뭐 이런 욕망이 없어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만, 30%를 안 넘을 것 같아요. 왜 없어진 거예요? 선진국 병일라나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힘든 게 집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물가가 비싸고, 그 다음에 거주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기들이 봉급을 받아도, 지금 보니까 한국 우리 젊은이들이 그 엔화 소득으로 따지면 일본 젊은이들보다 한국 젊은이들이 급여 수준이 높아요. 정확하게 높습니다. 연봉은 높은데 생활 물가가 한국이 더 비싸다 보니 체감하는 그 급여 수준을 일본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봤자 이미 그 기존의 틀은 다 정해져 있고 일본도 기득권들의 틀이 있어서 뭐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예 거기서 포기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뭐 미니멀리즘이라 그러든가. 미니멀 라이프? 네, 미니멀 라이프도 일본에도 꽤 유행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차를 안 사요 일단. 한국은 그래도 차는 사려고 하는데. 일본의 어른들 얘기 들어봤더니 예전에는 차가 있어야 여자들한테 좀 뭐 프로포즈도 하고 그렇죠. 데이트도 가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아까 얘기한 초식 남자 플러스 사또리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차를 사게 되면 주차 비용도 많이 나오고 차도 안 사, 옷도 안 사 입어.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너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직장 다녀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굳이 좋은 직장 다녀야 될 필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면 참 뭐라 대답하기도 어렵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연 그게 잘못된 생각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의 기준을 무엇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필요할 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또 이런 걸 하고 그때마다 그 사람은 나름 행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셀러리맨이 돼서 직장에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내가 한 달 유럽 여행 갔다 오고 싶다 그래갖고 못 가죠. 못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다 유럽 여행 한 달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잖아요. 생활에 얽매여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죠. 이 다음에 나중에 돈 많이 벌으면 나중에 뭘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나중까지 쌓아놨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따져보면 일본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반드시 그러다고만 할 수 없겠다. 그런 사고방식도 하나 존중해줄 만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그러고 싶어도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이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게 좀 그렇죠. 사토리 세대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건가요? 그거는 좀 다른데요. 일본 2012년 그 언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면서 일본의 그때부터 일본엔 본격적인 어떤 서구 자본주의가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나중에 일본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기업의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신자유주의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고용의 유동성을 늘려야 된다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왕창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아시다시피 원래 종신고용으로 유명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종신고용을 했더니 기업 경영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으로 일본이 계속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거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서구식 자본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에서 비정규직을 왕창 늘리기 시작하죠. 그거를 주창했던 사람이 이제 그 다케나카 헤이조라는 게이오대학교 교수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도 자민당에 나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때 일본이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런 영향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부터 대한민국도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죠. 옛날에는 한국에도 비정규직이라는 거 없었어요. 그런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3포 세대가 이제 비정규직이 팍 늘어나는 그 언저리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자리를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도 별로 없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그냥 널려 있으니까 그 비정규직에 가서 일하면서 근데 정규직은 급여가 2배 이상 차이 나거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 언저리에서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본 하면 또 우리가 떠올리는 게 이제 첫 단어 중에 하나가 고령화인데 일본의 고령화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일본의 그 고령화 문제는 한국하고 비슷하거나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고령자들이 건강한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령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령자 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래도 국민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금 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좀 있고 경제적인 측면은 조금 괜찮다. 그리고 이제 대충 일본의 전체 자산 상당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60대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부자 노인들이 많아요, 일본은. 물론 거기도 가난한 노인들 문제는 심각하지만 부자 노인들이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도 그거는 그분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보험 급여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100%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에 대해서는 정부는 문제가 돼요. 매년 의료 재정 적자가 1조 엔씩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만 노인들 본인들한테는 큰 문제는 되질 않는다고 보죠. 근데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엔 진짜 심각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한국의 보도를 봤더니 부모의 수입 중에 절반을 자녀 교육에 투자한다고. 아, 맞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평생을 우리는 아이들 교육에 돈을 다 쏟아붓고 집 마련하는데 쏟아붓고 하고 나서 퇴직을 하고 나면 자기 노후가 없잖아요. 자녀한테 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1962년생인데 저희 언저리의 세대가요, 낀 세대가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도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드리지만 저희 아이들은 분명히 저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용돈을 안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낀 세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자식들한테 용돈을 못 받으면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마련해 놓은 세대가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저희들 세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라에서 연금 같은 걸로 두툼하게 기초보장을 해줘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두툼하게 보장을 해줄 만한 재정적 여력보다는 한국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문화라고 해서 그런 복지 같은 거를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이 고령화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일본은 돈으로 때울 것 같고, 우리는 의료기술이 상당히 발달돼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로 때울 것 같고. 보셨을 때 한국이 일본보다는 노년이 좀 더 비참할 확률이 좀 높은 거네요. 실제로 한국이 OECD 중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1위 국가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쪽 사회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관적인 저의 주장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 세대가, 고령자 세대가 충분히 자기들을 위해서 돈을 비축해놓은 세대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정부가 메꿔주거나 고령자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고령자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도 안 만들어줘. 적으면 돈도 없어. 그럼 뭐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얼마 전에 이제 김작가 TV에 이제 노년내과 교수님이 오셔서 일본의 노인분들이 이제 한국의 노인 같은 나이대에 있는 분들 대비 이제 좀 더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어쨌든 대표님이 일본에 계시니까 일본에 계시는 이제 노인분들은 그 나이대 대비해서 좀 더 젊어 보이거나 건강한 느낌을 좀 받으세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일단 10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보험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병원에 상당히 자주 다니시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 과잉 서비스가 문제가 될 정도로 자주 다니세요.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 아무래도 잔병 치레 좀 덜 할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늘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비도 아깝고 해서 뭐 안 간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MRI나 CT 이런 것들은 비보험, 보험률이 낮죠.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것도 전부 100% 보험이거든요. 일본이 또 장수국가 아닌가요? 본시 일본이 한국보다도 장수국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 아닐까요? 식생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일본은 좀 한국보다는 슬로우 라이프이긴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산물도. 그렇죠. 해산물 많이 먹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육식 많이 해요. 자, 이번에 좀 경제 얘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버블 경제 황금기는 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몇 년 정도 이어졌던 건가요? 1945년에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해전을 하고 나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새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1950년 딱 5년 만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고 난 뒤에 미군 연합군이 한국을 지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당연히 군수물자가 필요한데, 군수물자라고 하면 경공업, 중공업 다 있잖아요.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군복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군수 기지를 미군은 일본에 건설하기로 생각하죠. 그래서 한국 전쟁 동안 일본이란 나라는 태평양 전쟁 전의 수준까지 모든 생산 설비가 확보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진짜 한국 전쟁 때문에 완전히 부활을 한 거고, 오직하면 일본의 당시에 높은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한국 전쟁은 우리에 있어서는 천운이었다라는 얘기를. 우리로 봤을 때는 분노할 이야기지만, 그렇죠. 뭐 어쨌든 그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요. 완전히 경제 회복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죠. 몇 년 뒤에. 그래서 또다시 또 베트남 특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45년 태평양 전쟁 이후에 전쟁 특수를 2번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그 자본이 쌓인 그 자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특유의 기술력과 맞물려서 일본은 엄청난 호황을 겪게 되죠. 뭐 자동차도 잘 만들어, 뭐부터 잘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제조업이 완전히 성장을 하게 됐잖아요. 너무 잘 만들다 보니 해외 수출을 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일본을 살리려고 했었던 거니까 미국에 대해서 자유롭게 수출도 하게 해줬을 것이고,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진 거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자동차는 안 사고 일본 자동차를 사고, 미국 가전제품은 안 사고 일본 가전제품을 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미국의 어떤 자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 사장들이 왜 우리 차가 안 팔릴까? 이 우리 차가 일본 차보다 안 좋아서 안 팔린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경쟁력 있는 차를 만들어야지라고 노력을 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본이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을 거야. 우리는 차가 좋은데 우리 차가 안 팔린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해를 하고 있을 거야. 그게 뭐 관세 장벽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결국 그런 그 압력을 가하게 되죠, 일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그래서 결국은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서방 몇 개 국가가 모여서. 그 플라자 합의라는 게 결국 엔화를 뭐 2배 이상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가치를. 그러니까 확 올려버리니까 처음에는 일본은 돈이 많으니까 생산 설비를 고도화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융자해주고 그걸 극복을 해 나가요. 사람이 일하던 거를 로봇가 일하게 하고, 그럼 로봇을 도입하려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장기 저리로 막 빌려주는 거지,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율도 낮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커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본은 금리 변동이나 환율 변동을 극복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상당 부분 극복해 나왔지만, 그 와중에 일본의 경우엔 돈을 많이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 설비 확대해야 되니까, 그러면 공장이 이제 땅을 사게 되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너도나도 사게 되니까 이제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또 같이 땅을 사는 거죠.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땅을 사고 또 땅을 팔고 땅을 사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면 그 담보 잡아갖고 또 땅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공장을 해서 버는 돈보다 땅으로 돈을 버는 일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같이 개인도 공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주택단지를 짓잖아요. 주택도 이제 막 올라가게 되고 해서 서로 간에 막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버블 당시에는 뭐 진짜로 일본 사람들 요즘도 그때 얘기를 가끔 회상을 하면 진짜 환상적이었다고 해요. 뭐 신입사원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3개월치 보너스를 그냥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웬만한 회사는 다 무슨 뭐 비행기 타고 해외 연수 가고, 그 다음에 비행기 전세 내갖고 하와이 가고 뭐 그랬다고 해요. 좌우지간. 그래서 오직하면 길거리에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버블이 심했다고 해요. 일본 땅을 뭐 다 팔거나 뭐 일본을 뭘 다 하면 미국의 땅을 다 살 수 있다였나? 동경 땅을 팔면 동경 땅을 팔면 미국을 다 살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땅을 다 팔면 미국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결국 플라자 합의 때문에 점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가 외국에서 또다시 얘기한 게 이제 BIS 비율을 지켜라. 대출 총액에 대해서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거. 그런저런 일본 정부가 너무 과열됐다. 이게 언젠가는 폭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게 그냥 한 방에 직방으로 해서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진 거죠. 1988년에 당시 찾아보니까 글로벌 시가총액 탑 10에서 한 7에서 8개가 일본 회사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무너진 거는 방금 말씀하신 뭐 플라자 합의 같은 걸로 엔화가 너무 비싸져서 그런 것들. 그때 10개 들어가 있는 회사들 중에 보면 NTT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이 많아요. 맞아 은행이 있더라고요. 은행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트렌드 자체가 다르잖아요. 2022년 말에 글로벌 톱10을 보시면 가파에 M이 들어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렇죠. 보면 뭐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전부 디지털이고 소프트웨어잖아요. 일본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다시피 하니까 거기에는 없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 이후로 일본이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까지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일본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어쨌든 뭔가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실수나 어떤 것들을 잘 못했길래 계속 이렇게
장기 불황으로 갔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성장해서 제2의 도약을 하려고 그러면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기득권을 버렸어야 되고, 근데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노베이션이 부족했던 것이 크고요. 가장 컸고요. 전 세계가 정보화의 바람으로 경랑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일본만 잠잠하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일본 정부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하자라고 하고 혁신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부 혁신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돈으로 무조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무조건 그 경기를 계속 부양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댐도 만들고, 필요 없는 다리도 만들고, 필요 없는 활주로 만들고, 필요 없는 그 공항 만들고, 이런 식의 공공 투자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가장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혁신을 안 해도 되잖아요. 혁신할 필요가 없었죠. 제가 2006년에 일본 정부의 정보 시스템 혁신 검토위원회 구성원이었어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정부가 1년에 집행하고 있는 IT 예산이 4조행 정도 된다. 근데 이 4조행이 진짜로 필요한 4조행인지 아닌지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6명의 사무라이를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명의 이제 전문가를 부르는데 그 6명 중에 일본 사람이 아닌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왜 저를 불렀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같이 뭔가 엮여 있어서 정확한 걸 얘기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당시에 총무대신이. 그래도 총무대신이 이제 저를 지명해갖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일본 정부 전체 예산을 이게 보고 했거든요. 근데 4조행이라는 예산을 연간 전체정부에 쏟아붓는데 제가 보기에는 4천억엔 10분의 1 정도의 가치의 일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낭비였다라는 거죠. 제가 들어가갖고 그때부터 일본 민주당 정권은 낭비를 컷하기 시작해요. 근데 낭비를 커트하다가 기득권에 부딪혀서 2년 만에 쫓겨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등장한 아베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긴축 정책에서 다 원위치 됐고 계속 그냥 퍼주는. 일단 일본 정부는 매년 재정 적자가 20-30%씩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수가 100이다. 세입도 100이 돼야 밸런스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저쪽 사람들은 프라이머리 밸런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맞춰야 되는데 지금 늘 30% 이상이 적자인 거예요. 그럼 30%의 적자는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되는 거고, 지금 일본의 국민 GDP 대비 국채 발행 비율은 세계 1위잖아요. 베네수엘라보다 높을걸요? 어느 정도인가요? 1200%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본인 GDP, 연간 GDP의 2배 이상의 빚이 있는 거죠. 일본은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밑돈을 빼서 고이는 거지, 뭐 계속 이렇게. 국채 발행해서 재발행하고. 근데 일본이 버틴 거는 일본 국민이 저금한 돈이 1800조엔인가 돼요. 일본의 지금 국채 발행 전체가 1300조엔 정도 돼요.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저금한 돈만 해도 아직 500조 정도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네요. 근데 올해도 아마 30조 적자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중에 도산할 거잖아요. 그래도 일본이 썩어도 준치인데 도산하겠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일본의 유식자 중에 절반은 도산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파와 긍정적인 파가 있잖아요. 한 절반 정도의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일본이 어디서 돈이 나서 그 빚을 갚겠냐. 근데 지금 보시면 일본이 제로금리잖아요. 금리가 제로금리니까 빚이 뭐 1300조가 있든 1500조가 있든 그 이자 갚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저금해놓은 거 빼다 쓰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타격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조 정도의 돈이 있는데 매년 30조에서 50조 정도의 노멀하게 빚이 쌓여가면 뭐 10년이나 5년이나 10년 안에 저거 다 까먹을 것이고, 저걸 다 까먹게 되면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어디서. 근데 그 신용평가 해보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여기보다 낫더라고요. 일본의 신용평가가. 거기보다 겨우 나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뭐 5%, 10% 이렇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100조를 거기 이자 1%만 붙어도 깝깝한 얘기일 텐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그 절반 정도의 비관적인 경제학자들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의 지금 부채는 좀 위험한 수준에 와 있고. 네, 객관적인 숫자는 그래요. 객관적인 숫자는 국가 부채는 그야말로 공개되어 있는 숫자잖아요. 그 다음에 매년 재정 적자도 공개되어 있는 수치예요. 그러면 이거를 더하기 빼기 해보면 당연히 일본이 그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건전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매년 그
100조 원 전후에 국가 재정이 고정적인 지출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 예산이라든지 아동복지 예산 이런 거, 뭐 공무원 봉급 이건 다 고정이잖아요. 가용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걸 줄이려고 하면 당연히 뭐 공무원 봉급을 줄인다 그러면 공무원이 싫어할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수당을 줄인다 그러면 노인이 싫어할 거고, 그러면 선거에서 질 거니까 선거에서 지고 싶지 않으니 거기에 손댈 생각은 없고, 그래서 점점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